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플레이디에서 그 모바일 플랫폼 팀을 담당하고 있는 윤언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1시간 정도더라고요.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서 당연한 얘기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산업 분야는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광고라는 비즈니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 역시 그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이고요, 비즈니스고요. 그 이제 소재가 그 디바이스가 뭐 기존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매스 미디어가 아닌 뭐 온라인 PC가 아닌 이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광고가 유통이 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뭐 디바이스 지금 너무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화된 그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로 뭐 쇼핑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저의 그 모든 정보 검색과 구매와 어떤 뭐 패턴들이 다 행위들이 다 여기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1차적으로는 통신 기술이 발전했겠죠. 인프라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 더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디바이스를 통해서 영상 정보는 물론이고 광고주의 뭐 화질의 그런 무거운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도 용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발전이 있겠죠.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도 이거는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좀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저렇게 탱크 같은 전화기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한테 첫 휴대폰이었던 시절은 이제 한 이쯤 아이폰 3G를 처음 썼었네요. 나이가 들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디바이스도 이렇게 가볍고 이제 구성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밀착화된 그런 이제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발전의 방향은 유저의 정보와 소비 생산 활동을 돕는 IT 디바이스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지금 요거만 쓰는 건 없을 거예요. 뭐 요것도 쓰시고 다 쓰시잖아요. 태블릿 갖고 있는 분 있나요? 그렇죠. 태블릿도 뭐 옵션이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두 가지 이상들은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뭐 그냥 시장 자료 보면 이제 랩탑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자료를 봐도 그 보시면 모바일 쪽이 전체 인구 중에 모바일 쪽 비중이 되게 높죠. 역시 모바일 쪽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바일 쪽 높다는 얘기예요. 역시 모바일도 있고요. 한국 기준으로 좀 최신 자료가 없을까 해서 조사해봤는데 이거는 모바일 시장 전반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자료 자체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조사한 자료가지고 조금 편중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기준으로 약 115%의 유저들이 83%의 유저들이 이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바일을 쓰고 있어요. 그럼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모바일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올라가겠죠? 80%가. 즉 2015년부터는 그 모바일을 통해서 운영하는 트래픽이 이제 PC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뭐 엄청나게 큰 브랜딩 광고주들이 많이 있는데 TV를 통한 그 매스컴을 통한 그런 오프라인 광고들 쪽까지는 아직 따라잡지 못했겠지만 가고 있어요. 이게 최신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2018년도 버전 업데이트되면 또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따라잡았을 거예요. 이처럼 정보, 소비자, 생산자의 사용 패턴에 최적화된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뭐 PC 사용할 때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라는 장비를 이용하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 감전식, 감각도 아니에요. 감전. 손 대기만 하면 인지하잖아요. 스타일러스 펜도 필요 없는 손끝으로 운영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그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아까도 멀티 디바이스 얘기를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디바이스의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왜냐면 모빌리티를 강조하기 때문에, 휴대성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방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면이 작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저의 경험입니다. PC 화면에서 뿌려주던 웹 방식, 기존의 웹 방식을 모바일로 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씨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유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쉽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PC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줄 트래픽이 넘어오면서 이런 모바일 상에서의 유저 경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UX 쪽 많이 들어보셨죠? 전문가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저 경험에 대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미디어 생태계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디바이스가 바뀌고 웹 방식의 생태계에서 앱 방식의 생태계로 변하게 돼요. 웹과 앱을 아주 비상적으로 그냥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웹은 이제 중앙 서버에서 이제 공급해주는 방식이고 유저들이 접속을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앱은 유저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심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유저의 접근성이 좀 틀릴 거고요. 그 대신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모바일 웹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디바이스에 존재하고 있는 앱들은 계속 유저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바일에서 활동하는 모바일을 사용하는 유저들 대부분이 한 90% 이상의 경험을 앱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네요. 이쪽에서 얘기할게요. 그 심지어는 이제 PC 쪽도 뭐 랩탑이나 노트북 쪽 환경도 모바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즉 크로스 플랫폼이 되듯이 이젠 뭐 PC와 모바일 디바이스 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앱 아이콘 방식으로 이미 정렬이 돼 있잖아요. 모바일 앱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죄송해요. 저도 이거 안 알아보고 왔어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50만 개, 100만 개?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잘 안 넣고 있어요. 그냥 셀 수 없이 많대요.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앱 방식의 이제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바일 앱의 큰 유통 채널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안드로이드 기반의 사설 마켓들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대표적으로 원스토어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 쪽 보면 또 엄청 많아요. 근데 사설 앱들도 많고요. 어쨌든 메인스트림은 그 안드로이드랑 이제 아이폰일 텐데 이것도 한 2년 전 정도 자료로서는 83% 대 14% 정도 비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 들어보니까 74대 20으로 안드로이드가 좀 내려갔어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미래를 예측한 자료를 봤는데 이때도 82대 14로 예측을 했었더라고요. 2019년을 기준으로. 조금 엇갈렸죠. 계속 변해요, 비중은.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옴에 따라서 또 이제 마켓 쉐어가 변하고요. 하지만 대충 8대 2로 기억하시면 오차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너무도 많은 형태의 앱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앱들 대부분이 유료보다는 무료 앱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 다 사용하시지만 앱에 돈을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유료 앱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무료 앱 안에서도 어떤 유료 과금 모델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시장의 대부분의 그 앱 마켓을, 앱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앱은 무료 앱입니다. 그럼 얘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앱 개발비, 뭐 서버 운영비, 뭐 마케팅비 다 필요하잖아요. 즉 광고를 태우는 모델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하나의 다 이제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앱을 그냥 제 임의대로 한 4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시장에 너무도 많이 존재하는 무료 앱들이 여기 쫙 깔려 있을 거예요. 손전등에 서비스 앱들 많잖아요. 사진 앱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무료로 풀긴 하지만 안에 유료 과금 모델이 녹아있는, 대부분 요즘 넷마블 게임들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A부터 Z까지 그 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금은 안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유저들의 더 편리함과 더 뭐 상대적 우위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그 안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무료 베이스, 유료 모델을 담고 있는 앱들이 또 있을 거고요. 이 위에는 이제 이게 좀 부분이 모호하긴 한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 그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야 하시는 분. 손 들어도 돼요. 네,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뭐 코나미나 뭐 일본 게임스 뭐가 있을까요? 남코나 뭐 그런 콘솔 쪽에서 되게 강했던 일본 게임사들이 좀 잘하는 행위인데 콘솔에서 되게 유명했던 게임을 모바일로 출시를 해요. 근데 막상 딱 플레이를 해보면 무료를 받아서 플레이를 해보면 한 스테이지 2까지밖에 안 돼. 나머지 스테이지 3, 4부터는 이제 유료 모델인 거예요. 즉 이것과 다른 거는 이거는 무료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유료로 사용을 해야지만 그 앱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변종 박은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돈을 주고서 앱을 구입해야 되는 뭐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든지 기술력이 녹아있는 그런 앱들이겠죠. 제 휴대폰에 있는 앱 중에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포토샵? 포토샵 모바일로 있거든요. 별로 안 써요. 제 생각엔 그 유료로 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앱들 중에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한 4가지를 구획해 봤어요. 구획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다 미디어 역할을 하고서 이제 거기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미디어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미디어가 되는 친구들은 누굴까요? 무료 앱들이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안에서도 앱 광고주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쪽이 광고주가 되겠죠. 여기도 광고주예요. 왜냐하면 넷마블 자기들 앱 많이 다운로드 시켜놔야지 거기서 이제 유저들이 과금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즉 여기는 이제 보통 미디어가 되고요. 이 위는 이제 광고주가 앱 시장에서의 광고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고라는 거는 결국은 유저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노잉이에요.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뭐 웹도 되겠지만 앱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자기들의 유저가 활동함에 있어서 광고를 넣는다는 건 상당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불편한 느낌을 이탈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정한 리즈너블한 수준에서의 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시죠? 배너 형태의 뭐 띠배너라든지 훅 올라오는 삽입형 배너들. 이것처럼 적절한 광고 수익과 그 광고주들의 어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구상을 해야겠지만 또 유저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그런 걸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배너 형태도 있겠지만 이런 네이티브 형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요즘 많이 안 하죠. 그리고 뭐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이게 컨텐츠야 광고야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적절한 광고 수익과 유저들의 이제 어떤 앱 사용에 대한 그런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트렌드에 계속 끊임없는 부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그런 모바일 광고들이 광고주와 또 이제 지면사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요자와 굉장히 많은 공급자가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광고주 사이드와 매체 사이드를 크게 구분해봤어요. 광고주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비를 태워야 돼 하는 코끼리 광고주도 있을 거고요. 뭐 월 500만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태울 수 없을까요? 그러면 개미 광고주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매체도 마찬가지죠. 나 월 한 달에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태울 수 있어? 이만큼의 유저 지면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코끼리 매체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조그만 이제 유저 UV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 매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중간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광고주 사이드에는 뭐 잘 알다시피 대행사가 있을 거고요. 매체 사이드에는 이제 미디어 랩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디어 랩사라는 거는 해외 팝서들한테는 되게 익숙치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오프라인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로 넘어오면서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또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도 채널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앱들이 굉장히. 예전에
하긴 뭐 웹사이트의 개수가 많을까 앱의 개수가 많을까를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전통의 광고 방식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광고 방식이 되면서 미디어의 종류와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믹싱해가지고 적절한 효율로서 광고주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미디어 전문가들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 랩사고요.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 따지자면 무자르듯이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포지셔닝을 나누자면 플레이디가 이제 대행사 쪽에 좀 있을 거고요. 메이블린 미디어 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드스크린은 그럼 뭐냐? 광고 플랫폼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또 저희는 뭐 코끼리 같은 광고주도 만나긴 합니다. 넷마블, 넥슨, 그리고 펄어비스, 433 같은 대형 광고주들은 에드스크린을 직접 발행하세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광고주들이 점점 그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커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기존에 존재했던 역사상 존재했던 어떠한 디바이스보다도 개인 밀착화된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 안에서 활동할 수 일어나는 유저들의 반응이라든지 앱 활동성이 여실하게 추적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좀 더 브랜딩보다는 앱 광고주들, 이제 모바일 안에서의 유저 활동성을 지향하게 되고, 즉 결국은 로아스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중간 어떤 그런 합선을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바잉을 하는 것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아주 조그만 에드스크린도 이런 넷마블이나 433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광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왕왕 있어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사예요. 에드스크린은 이제 광고를 핸들링하고 모바일 광고 트래픽과 지면,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입니다. 모바일 시장의 광고 시장에서의 상품 히스토리를 개발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구획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분 요즘은 없어졌는데 광고 보고 돈 버는 앱들 꽤 있었죠. 앱 다운로드 받고 돈 버는 앱들. 이 리워드형 광고로 보통 표현을 해요. 광고에 반응하는 유저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리워드형 광고가 한때 굉장하게 시장을 확장시키고 굉장한 마켓 쉐어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앱 광고주들, 특히 앱 광고주들은 결국은 매대 싸움이에요. 앱스토어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하루에도 계속 출시되고 있고 자기들의 순위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유저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저들한테 노출되기를 바라고, 즉 리워드 CPI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보상형 CPI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형 광고. 유저들한테 너무 쉽게 자기 앱을 설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앱 설치하면 300원 쿠폰 주고 그거 모아서 커피 먹을 수 있으니까 유저들이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내 앱을 유저들한테 많이 설치시키는데 좋은 광고였어요. 지금은 로직이 바뀌었겠지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앱 다운 유저 50만 명 이상을 달성을 시키면 앱스토어에 10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10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저들이 굳이 검색을 안 하더라도 앱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광고가 그 앱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유입 유저들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런 보상형 광고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광고 시장, 특히 모바일 앱 광고 시장에서의 광고주들의 니즈는 점점 더 유저의 퀄리티와 유저의 이제 앱 활동성으로 다가가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리워드 CPI는 초반 시장 형성하는데 그 매대에다가 앱 설치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유저들의 활동성에 있어서는 좋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걸 체리피커라고 표현을 해요. 체리를 따먹기 위해 모인 유저들한테 이제 적정한 보상을 주면서 앱을 설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저들은 앱 설치해서 300원 받은 다음에 그 앱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삭제해버리겠죠. 즉 첫날 첫날 인스톨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다음날 이 중에서 몇 명이 들어왔니? 그러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점점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 저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나오게 된 게 이제 과금을 하지 않는 방식의 유저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저한테 앱 다운로드를 시키는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이게 리워드, 이건 논 리워드, 논 인센트 CPI로 표현을 하는데 이 상품들이 나오게 돼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드스크린이 여기 아주 아주 미묘한 이제 존재감으로 이쪽에 포지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밖에 어떤 유저 보상에 있어서의 그런 상품을 나눴다면 이제 형태, 지면의 형태를 본다면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매체가 있고요. 매체 하나가 굉장히 커가지고 코끼리 매체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은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유저 볼륨을 가지고 있는 단일 형태의 매체였고요. 반대로 이제 에드스크린을 포함한 너무 제가 업데이트 안 했네요. 옛날 플랫폼들인데 그런 소규모 앱들, 개미들을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에드스크린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상품을 준비 안 했네. 아까 광고 형태 중에 디스플레이 애드 형태가 있었고 네이티브 애드 형태가 있었어요. 네이티브 애드는 주로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1, 2, 3, 4 중에 4.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 디스플레이 애드는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주로? 1이나 2 같지 않으세요 왠지? 근데 그 1, 2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3은 단일 매체 형태에서도 물론 쓰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디스플레이 애드는 범용화 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나도 그만큼 인벤토리 파야겠다. 나도 앱 만들었는데 그래? 나도 그러면 앱 파야겠다. 예를 들어 네이티브 애드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에 특화된 콘텐츠와 콘텐츠 사이에 녹일 수 있는 광고 형태가 돼요. 근데 나는 손전등을 딱 출시했어. 자, 나도 네이티브 앱을 넣어볼까? 가능하겠어요? UI가 다르고 UX가 다른데 못하죠. 범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장 구성하기 좋았던 방식은 이 디스플레이 애드 쪽이고요. 이쪽은 이제 좀 자기들만의 서비스 특화된 식으로의 네이티브 애드를 많이 썼고 여기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애드라떼 같은 경우도 자기들 이제 오퍼월 형태의 광고를 노출시켜가지고 이거 소진되면 이제 못 쓰게 만들고 광고 못 참여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특화된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디스플레이 애들 것 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인센트 리워드, 지금은 네트워크 형태의 인센트 리워드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무료 게임 많이 하실 거예요. 카카오 기반에 이제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별 달라고 하고 하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유저들의 니즈에 접점해서 나 이거 생명이 다 있네.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는 싫고 그때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이 광고 보면 하트 채워줄게. 아무래도 300원 벌기 위해서 광고를 다운로드한 애들보다는 여기 쪽 유저들의 로열티는 좀 높아요. 그래도 특히 이런 광고들은 이제 하트를 줘야 되는 게임이 있을 거고 별풍선을 줘야 되는 게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특감하게 굉장히 이제 네이티브 형태로 녹아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범용할 수 있는 이런 띠베나 형태의 광고들보다는 각각 게임에 맞는 녹아 있는 그런 네이티브 형태의 광고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현재도 리워드 광고 플랫폼 시장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작은 개미들을 모아가지고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애드 쪽을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애드 스크린이 요만하게 여기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애드 네트워크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매체가 있었고 여기에 광고주들이 있었는데 개미 매체가 코끼리 광고주를 만날 수 있어요? 없겠죠. 코끼리 광고주 예산을 태우지도 못할 텐데요. 개미들이 모여야 돼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광고주를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가 생성돼야 됩니다. 즉 나는 A라는 앱을 제조한 사람이고 또 B라는 앱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C라는 앱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여기들의 광고 구획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드 네트워크 시장이 형성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앱 시장이 너무 커요. 앱이 너무 많아요. 개미들을 모아놓은 네트워크조차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 앱들은 이 네트워크 A가 물고 있고요, 네트워크 E가 물고 있고, 앱이 너무 작은 규모의 앱들을 모으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숫자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는 막 중복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나는 얘네들을 만날 수는 없고 이거 내가 어떻게 더 관리해? 만날 수는 없고 네트워크를 만나겠는데 이제 네트워크도 많네? 그 심지어는 나는 네트워크 A 네트워크한테서는 여기에 틀고 싶고 B 네트워크한테서는 여기 틀고 싶은데 여기서 다 틀 수 있어. 막 중복이 발생을 해.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릅니다. 이 네트워크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드스크린은 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드스크린은 개미들을 만나진 않아요. 애드스크린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은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네한테 지면 나갈 거 수수료 들어가가지고 광고주는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호텔 빈방에 마시죠. 빈방은 적시성이에요. 그때 안 팔리면 버려집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주들의 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한테 보여주는 그 적시에 인벤토리에 광고가 차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광고를 못 내고 빈 인벤토리가 나가면 그 유저의 광고 노출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즉 호텔 빈방 앱은 그때 팔리지 않은 빈방을 모아가지고 저렴하게 보이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모델이에요. 애드스크린도 그렇습니다. 팔리지 않은 인벤토리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들이 생겼지만 네트워크조차도 이거를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애드스크린이 적시에 적절한 가격에 광고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서야 애드스크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애드스크린이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애드스크린 밑에는 이런 국내 미디어들도 네트워크들도 붙어 있고요, 해외 네트워크도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다 옛날 자료예요. 이건 좀 보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최신 업데이트는 안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광고주는 애드스크린 광고주한테 애드스크린으로 판매를 하지 이 소스 네트워크를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주가 직접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즈 모델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광고주한테 애드스크린 판매하고 여기서 이제 인벤토리를 운영해가지고 광고주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건 이미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기입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 핸들링과 광고주 성과를 만들면 사실 굉장히 나는 5,000원 정도의 앱 다운로드 후에 유저들이 둘째 날 20% 이상 다시 앱 오픈을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목표치들이 주어져 있어요. 첫날 광고를 얕게 뿌려요. 얕게 뿌리고 광고주 목표치에 맞는 애들만 살려두고 맞지 않는 애들은 필터 줘버립니다. 둘째 날 광고를 더 뿌리는 거죠. 또 수치에 맞춰가지고 통과한 애들은 살려두고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다시 필터 계속 고도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애드스크린. 즉 이거는 이제 앱 유저의 활동성을 트래킹하는 그런 모식도인데,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광고주의 앱이 설치된 개별 디바이스별로 저희는 계속 이제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앱이 다운되는 순간. 그러면 1번 디바이스에서는 이렇게 설치 당일까지만 들어오고 다음날 안 들어왔어. 2번 디바이스에서는 뭐가 들어왔고 이렇게 다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 디바이스들을 보내주는 아까 지면이 있다고 했죠. 네트워크 밑에 하이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하이 네트워크 있을 거예요. 일렬로 쫙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 네트워크들이 모여있는 이제 공간에서 이 지면에서 보내준 몇 개의 인스톨 중에서 다음날 몇 명이 들어와 있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이제 지면을 고도화해 나가는 작업을 애드스크린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면, 이거를 이제 매일 뭉쳐져 있는 인스톨을 기준으로 어떤 이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1차 지면으로 쪼개고 2차 지면으로 쪼개고 이 위에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한 3차 지면으로 쪼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뭉쳐져 있는, 날짜별로 뭉쳐져 있는 242개의 인스톨이 이 날짜에 이 지면에 이 디바이스로 쫙 발라지는 거예요. 애드스크린이 하루에
만드는 인스톨이 한 10,000개 정도라고 따질 수 있는데 10,000개 정도 되는 인스톨을 저렇게 네트워크 그리고 1차, 2차 지면 2뎁스까지의 그 퍼블리셔로 쪼개면 각 퍼블리셔당 한 10개 단위로 10개 이하 단위로 쪼개집니다. 그 유저를 유니크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걔들이 앱 다운로드 한 이후에 그 이제 7일까지 보고 있어요. 각 유니크한 디바이스들이 7일 동안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많아지는 거죠. 아까 이거는 통이었고요. 이거 지면으로 조금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7일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7일치인데 저희 그 서버단에서는 30일까지 분석 리포팅이 나오고요. 분석 리포팅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45일까지 로그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렇게 그 유저를 계속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광고주가 인스톨 이후에 앱 오픈만을 요구하는 광고주도 있을 거고요. 나는 앱 오픈에다가 유저들이 내 게임의 튜토리얼을 완성했으면 좋겠어. 튜토리얼을 달성시킨 애들만 몇 프로인 지면을 쓰고 싶어. 혹은 그 안에서 장바구니 넣는 친구들만 쓰고 싶어. 뭐 레벨을 달성하는 친구만 쓰고 싶어.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광고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KPI 목표가 되게 세분화돼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방식을 쪼개보기도 하지만 이거를 세부 이제 이벤트별로 이거는 여기까지 튜토리얼 이제 평가예요. 1일부터 7일까지 여기 1일부터 7일까지 뭐 업데이트 마치는 친구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마치는 친구들 튜토리얼 마치는 친구들 즉 개별 디바이스별로 이 이벤트에서는 이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구나. 얘가 여기까지 왔나 여기까지 왔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며칠까지? 45일까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궁금하면 왜냐면 제가 10,000개를 깐다고 했죠. 오늘은 10,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일 이 10,000개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면 돼요. 그럼 내일은 안 들어오나? 내일 10,000개 또 들어오죠. 20,000개를 봐야 돼요. 그 내일 모레는요? 30,000개를 봐야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45일 한 달씩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저 트래킹과 유저의 앱 활동성을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광고 시장의 현 주소고요. 헤드 스크린이 잘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쪼개서 보시다 보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캠페인 운영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이 정도가 뭐 하루치랑 보시면 돼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광고주한테 리포팅이 나갈 때는 쫙 성과를 바르는 거죠. 아 얘들은 우수한 애들이에요. 계속 갑니다. 얘들 안 좋네요. 얘들은 이제 필터 됐습니다. 어제 기준. 그렇게 이제 성과 관리를 하면서 광고주한테 그 데이터들이 계속 공유되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이걸 퀄리티 리포팅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면들의 퀄리티가 어떠한지. TV 광고에서 이런 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거의 변태적으로 트래픽을 뜯고 유저들의 행위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좀 복잡한 형태의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광고 시장이 여러분들 CPC라는 개념 아시죠? CPC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자가 서로 간에 이제 그 균형을 맞출 때 있어서 나 모바일 지면에서 노출시키고 싶은데 모바일 지면이 별로 없네. 광고주들은 많은데 그 모바일 지면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들어오세요. 광고 드릴게요. 대신 제 광고를 노출시켜줄 때마다 돈을 주셔야 됩니다. CPM 모델을 판매할 수가 있었어요. 광고주들한테. 광고주들은 노출만 되면 좋아. 나는 모바일에 난 나간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매체들이 좀 많아졌어요. 광고주님, 그 광고를 본다고 그 유저들이 과연 광고주한테 충성받게 될까요? 저는 광고에 반응하는 유저한테만 과금을 하겠습니다. 저는 클릭으로 팔게요. CPC가 나오게 되죠. 광고주는 좋잖아요. 노출만 하고서 유저들이 활동 안 해도 나는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클릭을 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매체 디맨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기상천외한 이제 개런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CPI예요. 앱 인스톨. 내가 유저한테 1,000명, 10,000명한테 클릭을 얻어내더라도 거기서 유저가 한 명도 앱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면 저는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제가 그 매체를 다행하기 위해서 걔네한테는 CPC나 CPM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환율도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1,000개의 클릭을 가져가서 광고주 앱을 가져왔을 때
이제 그게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광고비를 얻고 이걸 매체비를 쪼갰을 때 우리 이익이 남나 안 남나 이런 거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전환에 대한 건데 매체는 노출이랑 클릭은 자발적으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쪽에서 발생하는 이제 클릭인 거고 내 쪽에서 발생하는 광고 노출이었으니까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단지가 자 저는 이제 짜장면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전단지를 발표했어요. 천장을 받았어. 이거 천장 촥촥촥 뿌리고 나면 돈 받아. 이게 노출령이에요. CPC는 자 천장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받아가야 돼. 받아야지만 천장을 소진할 수 있어요. 그게 클릭이에요. 그리고 전환은 그 전단지를 가져간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야 돼요. 그럼 나는 전단지를 핸들링한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식당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알 수가 없죠. 짜장면집 아저씨가 전화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즉 광고주가 알려줘야 돼요. 이처럼 이 인스토리라든지 이후의 이벤트는 광고주나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광고주 사이드에서의 어떤 존재가 매체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앱 실행되고 그 이후에 앱 안에서 활동하는 거는 지면이랑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앱 설치만 해줄 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오픈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체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광고주 앱에다가 우리 추적 태그를 심는다든지 추적 SDK를 심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광고주가 듣보자 애드스크린 틀 거니까 내 SDK 하나 심어줄게. 그럴 광고주들 없거든요. 비주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다면 공급이 있다는다고 그 트래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레이어들이 나옵니다. 그 플레이어들은 매체한테는 공식력 있는 앱 트래킹에 대한 결과치를 제공해주는 플레이어들이고요. 광고주한테는 이지면 쓰고 싶은데 나 저기 연동하기 싫은데 저희랑 가세요. 왜냐면 우리 이 플레이어는 너무도 많은 매체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광고주가 선택적으로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수요와 공급에 정확히 맞는 비즈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광고주예요. 얘가 제가 말씀드린 그 플레이어, 트래킹 플레이어들. 그리고 애드스크린 여기 있습니다. 애드스크린의 지면이 있죠. 이게 애드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앱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광고주의 이제 소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재 안에는 링크가 묻어 있을 텐데 거기에는 트래킹을 위한 트래킹 링크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저는 www.naver.com만 쳐봤지 이런 링크는 이를 한번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짧은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광고주 링크는 여기까지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뒤에는 뭐냐면 자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나가는 거고 이게 어떠한 소재에서 나가는 거야. 이게 어떠한 뭐 며칠간 나가는 거야라는 메모장을 쫙쫙쫙쫙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트래커로부터 받은 그 링크에는 실제 이제 빈 메모장들이 묻어가지고 저희한테 애드스크린 넘어오게 되고요. 애드스크린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그 유저의 디바이스 정보도 쫙 기록이 되고 뭐 어떤 유저가 뭘 타고 왔는지에 대한 지면 정보도 쫙 기록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정보들을 담기 위한 그런 거예요. 즉 유저가 저희 애드스크린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순간 그게 유저 입장에서는 광고주한테 앱스토어에다 가지고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 여기를 한번 들립니다. 트래커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메모장에 묻어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거죠. 그럼 트래커 입장에서는 메모장들이 막 쌓였어요. 이건 애드스크린 거네? 이건 누구 거네? 거기에 따라서 애드스크린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야, 네가 하는 캠페인 중에 어떠한 광고주에 어떠한 소재를 물고 온 그 어떠한 유저가 지금 앱을 다운로드했는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유니크 디바이스 아이디가 그 유니크 디바이스 아이디 이제 그 신호를 받은 거에는 유저의 정보도 있을 거고요. 애드스크린도 우리 밑에 네트워크 있죠. 밑에 지면도 2개나 있죠. 그 정보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가 모여 있는 이 지면에서의 앱 활동성들을 이쪽에서 체크가 되는 거죠. 45일 동안. 물론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45일까지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래커가 이런 시장에 이런 트래커들이 있어요. 얘들은 매체가 아니에요. 트래킹 플레이어들이에요. 트래킹 플레이어들은
너무도 많은 애드 스크린을 포함한 너무도 많은 매체들이 이미 잘 엮어놨어요. 그래서 광고주가 이 트래커를 쓰겠다. 그럼 광고주는 이 많은 매체들의 그 트래킹 추적 도구를 자기 앱에 심을 필요 없이 얘네 것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딱 심으면 얘네 알아서 다 추적해주고 발라주고 성과를 제공해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주께서 너무도 많은 퍼블리셔가 그 하위 지면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네트워크도 되게 많아가지고 성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장에서도 광고주가 명확하게 애드 스크린을 통해서 성과를 주고받으면서 애드 스크린한테 그걸 나눠주면서 최적화를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면서 계속 광고가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빨리 갔나요? 혹시 뭐 트래커와 뭐 광고주와 지면의 관계가 아직은 조금 모르겠어요 라는 분 있으면 손은 안 들겠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광고주의 목표에 따라서 광고주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우리 쪽 지면에다가 노출을 시키는데 이러한 트래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면 추적을 하면서 건강한 지면에 계속 우리가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라는 게 애드 스크린의 컨셉이고요. 광고라는 거는 피로도가 와요. 유저 풀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광고를 노출시키면 유저가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즉, 한 유저한테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이제 전환 단가를 얻기까지 처음에는 유저가 100원어치만 노출시켜도 유저가 반응을 해요. 근데 이게 점점 피로도가 쌓이면 나중에는 10,000원을 써도 유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트래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저의 활동성을 체크받고 있고 좋은 유저들이 모이는 지면만 계속 우리가 필터하고 몰아주고 필터하고 몰아주고 필터하고 몰아주고 계속 가격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볼륨은 줄어들겠죠. 볼륨이 줄어들면 다시 이제 피로도가 좀 떨어졌을 1차적으로 필터리 되는 들 중에서 차악을 또 한번 모으고 차악을 모으고 펜데 또 빼고 펜데 또 빼고 펜데 또 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애드 스크린의 매체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 광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근래에 진행했던 저희는 뭐 포트폴리오고요. 앱 광고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임 광고주가 한 90% 이상이에요. 왜 게임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앱 다운로드가 많잖아요. 새로 나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G마켓 시장이 얼마나 많이 가락했어요. GS샵이라든지. 신규 앱 다운로드 시키기 쉽진 않아요. 근데 계속 앱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모바일 앱 쪽에서는 모바일 앱 마케팅에서는 게임 광고주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저들을 세분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이 되게 많아요.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튜토리얼 완료부터 장바구니에 뭐 아이템 받는 데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할 거리도 많고 런칭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쪽 그 포트폴리오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변태적으로 막 뜯으면서 광고주가 줬으면 짜릿하구나.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 저희 애드 스크린 조금 더 소개한 건데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요. 예. 저 맨날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가서 컨퍼런스 가가지고 저희 소스 트래픽들 만나가지고 야 뭐 트래픽 있어? 연동하자 우리 광고주 있어 이러면서 만나서 계속 연동을 하고요. 그래서 광고주한테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트래픽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적화 뭐 아까 뭐 이렇게 잡고 뭐 지면들한테 뿌리고 소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여기가 재밌는 얘기인데 빨리 갈게요. 광고 사기예요. 프라우드는 사기라는 뜻이고요. 광고 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워낙 이제 그 모니터링에 대한 그 척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광고 이제 그 퍼포먼스를 이제 가짜로 만드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가 재밌어요. 이 얘기가 재밌어. 그래서 애드 스크린은 이런 식으로 뭐 매체 성과 분석, 라이브 매체 모니터링 해가지고 성과 분석하고 매체 필터링 해가지고 계속 좋은 지면을 가져간다는 게 저희 쪽의 캠페인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면 프라우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애드 스크린은 볼륨 스파이크를 먼저 봐요. 즉 트래픽이라는 거는 유저 앱 다운로드라는 거는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신체 바이오리듬처럼 잘 시간에 앱 다운로드 많이 받겠어요 사람들이? 하루 중 24시간으로도 건강한 이렇게 지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 월요일 날 게임을 많이 하겠어요? 주말에 게임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하루의 패턴도 있고 일주일의 패턴도 있고 한 달의 패턴도 있고 1년의 패턴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바이오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드스크린 10,000개로 따지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10,000개를 쪼개면 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것도 지금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거긴 한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10명 그 평균치에 이르는데 쪼개보면 중간에 뾰로지 하는 거죠. 뾰로지 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 인스톨을 확 부스팅을 시킨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방식이 될까 아니면 뭐 공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든. 중요한 거는 부스팅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유저가 아닌 부스팅이 된 유저들이 다음날 활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즉 광고 성과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뭐 이거 말씀드리면 리워드 매체 유저들을 유입시키는데 300원이면 돼요. 근데 리워드를 주지 않고 자연 유입을 시켜야 되는 논리워드 유저들은 한 명 유저 목에 가려는데 3,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평균 10배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밑에 플레이어 하나가 광고주한테는 논리워드 CPR을 받아가지고 리워드 돌려봐요. 90% 남겨먹는 거죠. 그게 사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 어떤 인스톨의 건강한 패턴을 어제 일어난 애들을 1시간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아까 그 10,000개를 쪼개고 이거를 쪼개는데 심지어는 하루 중에도 이거 쪼개서 봐요. 변태적이죠 되게. 이렇게 건강도를 체크하고요. 트래픽 추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건강도를 체크해가지고 아 우리 10,000개의 그 소스 중에서 한 200여 개, 한 300여 개의 퍼블리셔 중에서 얘가 이 시간대에 켰어요. 100개 또 아니에요? 4개? 잡아내는 거예요. 거의 유니크 디바이스 아이들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텐션을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 뭐 3일, 일주일, 한 달 뭐 그렇게 유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앱 오픈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광고적 오픈했던 튜토리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픈이랑 리텐션을 구분한 것 뿐이지 결국은 이건 이벤트, 오픈이 이벤트. 그래서 리텐션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익숙한 거 이미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저의 건강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요즘 새로운 그 이제 유저들의 그 광고살이 수법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클릭을 판매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CPI로 광고주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클릭의 투명도까지 저희가 광고주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클릭을 파는 게 아닌데 우리 클릭으로 팔지도 않고 클릭 이후에 인스톨이 났을 때만 돈을 받는데 인스톨이 났는데 클릭이 의심스럽다 그럼 광고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까지 보고 있어요. 노출까지 보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이 사업 조금 이자가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리포팅이라는 게 24시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도 봐야 되지만 1시간 내를 쪼개야 된다고 했죠. 애드스크린은 밑에 그 리포팅을 12시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12시간이 2개 모여서 하루가 되고요. 12시간이 4개가 모여서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리포팅부터 48시간짜리, 72시간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기준으로. 참고로 광고주께서 트래킹, 아까 트래커 추적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그 트래커 대시보드가 있어가지고 광고주께서 그 대시보드 들어가면 리텐션 분석 리포트가 나와요. 근데 최소 24시간 단위로 나와요. 12시간 단위로 리텐션을 보여주는 트래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레드 스크린 걸 하고 있어요. 편대적이죠.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이제 리포팅을 진행하고 하면서 광고주를 케어하고 있어요. 레드 스크린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 수많은 유저들, 진짜 유저로 생각했던 수많은 유저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나쁜 애들이 숨어 있어요. 근래 어떠한 방식이 이제 형성이 됐냐면 이거는 너무도 유명한 그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하나의 좀 그 상징적인 프라우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징적인 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가녀린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계속 앱을 다운로드 받고 둘째 날에 실행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쪽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퍼블리셔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이 첫날에는 인스톨만 시키고서 이제 활동 안 하면 우리가 24시간 뒤에 보고서 이거 이상해! 돈 못 줘! 광고주가 이거 프라우드래. 내가 봐도 프라우드야. 그럼 얘들은 그 다음부터는 로직을 좀 개발하겠죠. 한 번씩만 열어주자. 그러다가 2번 열어주자. 튜토리얼까지 하자. 계속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교예요, 이거는. 공장에서 디바이스를 값싼 노동력을 발휘해가지고 가짜 디바이스를 만든 클릭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클릭을 만들어낸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이거는 대부분 한국 타겟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뭐 이 공장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 자기들의 위치를 속여야 돼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거나 VPN 서버를 이용한다든지 저희가 잡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저런 사설 VPN들, 뭐 사설 뭐 프록시 서버들, 뭐 IP 주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예 필터를 쳐버리는 거죠. 즉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사람이 하는 짓은. 유저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수백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또 어떤 식이 생겼냐면 이 친구들이 머리가 또 이제 써가지고 이제는 가짜 디바이스를 그 테스트 디바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유저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전등 앱 같은 거 여러분들이 너무도 쉽게 앱으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 앱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멀웨어를 하나씩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안드로이드에서 그런 게 심한데 나는 손전등을 받았어. 그럼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클릭을 만드는 거예요. 유저도 모르게. 실제 클릭이 아니에요. 유저가 만드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즉 실제 유저의 페이크 액션을 기준으로 프라우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3일짜리 뭐 저희가 3일 오픈율에 대한 이제 목표를 가져갔다면 그거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거를 이제 일주일을 본다든지 한 달을 보면 가던 애들이 뚝 빠지고 뚝 빠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살아있는 유저라고 할 수 없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바이오리듬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텐션 성과를 더 길게 더 뎁스 있게 보면서 발라내기 시작했죠. 아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근래 작년에 화두가 됐던 프라우드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라스트 클릭 어트리뷰션을 가져가는 건데 트래커 입장에서는 어느 저라는 유저가 이 광고 이 지면에서의 광고를 보고도 앱 인스톨 안 받았어요. 이 지면에서도 클릭을 했는데 인스톨 안 했어. 근데 이 지면에서 발행했는데 클릭을 했어. 그러면 트래커 입장에서는 이 클릭 유저의 인스톨은 누가 기여를 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 유저 라스트 클릭 어트리뷰션이라고 그것도 표현을 하는데 A 지면, B 지면, C 지면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걸 B 지면으로 성공시켰네. 야, 내가 뭐 지면 효과가 좋든 뭐 크리에이티브를 잘 만들었든 뭔가 이렇게 저력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라스트 클릭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프라우드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멀웨어가 숨어 있다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리니지라는 앱이 그 디바이스에 설치가 돼요. 그러면 그게 실행되기 전에 클릭을 핑 날려요. 라스트 클릭을 하잖아요. 즉 이 방식은 나는 그 광고를 본 유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검색해가지고 자연이입한 오가닉 유저예요. 광고 입장에서 얘한테 돈 줄 필요 없었어요. 근데 멀리어가 숨어있다가 실행시키기 전에 핑을 피웅 날리는 거예요. 라스트 클릭했네. 트래커는 속는 거죠. 라스트 클릭을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애드 스크린에서 성과를 만들어서 클릭을 만들었고 앱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매체가 핑을 삐용 날려요. 애드 스크린의 성과였어야 되는데 다른 매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 유저의 페이크 액션을 통해서 성과를 가져가는 프라우드들이 발생해가지고 아예 이제 클릭해서 인스톨 타이에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50메가짜리 앱이에요. 근데 클릭했고 실행 사이에 10초도 안 걸렸어요. 5초밖에 안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50메가라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행시키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해 나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까지 물리적했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근래에 이제 또 대두된 프라우드,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놈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광고주 이게 앱이고요. 그 안에 광고주 앱에 이제 트래킹을 하기 위한 SDK가 있어요. 그 얘는 이제 이 어떤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되면 얘가 거기 그 링크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메모장에 읽어가지고 아 이건 누구 거야, 클릭 언제 일어났고 누가 만든 애드 스크린 만든 뭐야 해가지고 트래커 서버에 보내줍니다. 그 트래커 서버는 그걸 받아가지고 애드 스크린 건 애드 스크린한테 다시 보내주고 뭐 다른 애들 건 다른 애들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둘이 암호화된 이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트래커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유저를 속이고 가짜 유저를 만들고 진짜 유저의 가짜 액션을 만들었다면 아예 이제는 그거죠. 역공을 하는 거죠. 트래커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둘 사이에 이제 그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깨가지고 그 안에서 링크를 하나 뽑아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암호화된 메모장들,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얘들이 이걸 가지고서 A/B 테스팅을 하는 거죠. 핑을 날려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도 친절하게 트래커가 맞는 핑이 들어오면 다시 보내줘요. 야, 이게 내 거야. 와, 이거 니네 오픈 만들었어? 폴체스 했네? 그럼 얘들은 단 몇십 번의 이 실행만으로도 이 파라미터의 로직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디바이스도 필요 없어요. 가짜 유저도 필요 없어요. 서버에서 핑만 날리는 거예요. 뿅뿅뿅뿅. 그 트래커는 옳다구나 보내주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앱 히스토리 별로 늘진 않았는데 트래커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래커 입장에서는 그게 성과인데 광고주가 체감하기에 근데 왜 이렇게 유저가 없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엄청나게 많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라우드들은 자기들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유저들도 많아요. 거기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아예 서버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잡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둘 사이에 이 암호화된 프로토콜에 유니크한 키값을 계속 부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정된 키값은 해킹이 돼요. 하지만 모든 이 싱글 이벤트에서, 유니크 이벤트에서 해킹하기 어려운 유니크 이제 키값을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트래커들. 우짜난간 이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한 작년도 초에 화두가 됐었고, 이게 작년도 한 9월쯤에 화두가 됐었고, 이게 이제 올 초에 화두가 된 거예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프라우드를 잡으면서 이제 광고를 계속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게 애드스크린 하는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유통되고 광고주들의 성과를 계속 만족시켜 나가는 게 이제 모바일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광고주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요, 로아스를 개런티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 대비 이제 그 유저들의 성과를 이제 개런티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요. 즉 모바일 시장에서의 광고주들의 니즈는 거의 끝단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 같은 애드스크린 하루하루 만나가는 거고요. 좋은 지면과 이 프라우드를 대응해가지고 광고주의 성과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지금은 45일 보지만 이제 막 90일을 보고 100일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계속 이 창과 방패 싸움을 하면서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또 수많은 기회가 있고요. 게임들이 계속 출시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모바일 플랫폼 팀과 애드스크린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하긴 했네요.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음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 앱 다운로드 하고 나서 앱 실행되는지 그런 것들 다 트래킹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최초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네. 삭제하고 나서 다시 한 달 후에 받아서 실행을 할 경우에 그게 신규 유저로 체크가 되는지 아니면 너무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내가 말씀을 안 드렸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기존 디바이스를 재설치하면 신규 유저가 아닙니다. 디바이스 아이디는 보유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유저가 나 새로운 아이폰 샀어, 그러면 그때 신규 유저가 되겠지만 그 디바이스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신규 유저로 다시 잡지 않아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디바이스의 만개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애드스크린.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게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프라우드 플레이어들이 그 디바이스를 속이는 작업을 해요. 아까 그 여자가 100개 모아놓고 하듯이 트래커가 디바이스를 인식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하나만 가지고서 아이디가 다르다고 이거를 새로운 디바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트래커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여 가지의 기준점들이 있어요. 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40여 개 중에서 20개는 예를 들어 링크라는 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메모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0개 중에서 2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계속 로직이 바뀌고 있고요. 그 로직이 바뀌는 거를 프라우드가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40개 중에서 이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새로운 디바이스로 인정을 받고, 어느 순간 이거는 이제 인정 못해 라고 또 쫙 트래커들 로직이 바뀌고, 그 중간에서 이제 애드스크린 같은 트래커만 새우등 터지고 맨날 그런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또 새로운 또 뭐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네. 프라우드 유저를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유저를 찾아보는
같은 경우는 애드 스크린은 광고주한테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의 마진을 남겨요. 왜냐면 80%나 90%는 예를 들어 이제 매체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매체 하나는 나는 실제 디바이스를 이제 실제 그 오퍼를 받아가지고 이 유저들이 반응을 해서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유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강한 지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지면을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인풋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즉 그 에코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해야 됩니다. 프라우드 플레이어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서버만 가지고 있다가 받으면 가짜 팀 만들어요. 나는 어떠한 인풋 없이도 광고주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우드라는 거죠. 네. 네, 불로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궁금하신 거? 마지막에 SDK 스푸핑 맞아요. 제 이름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사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키값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작업? 키값을 절거 넣는 게 아니에요. 즉 이 트래커가 이 사이에서의 이제 이 얘네들이 속이는 예를 들어 이 링크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 링크를 똑같이 만들어내면 얘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트래커 그 프라우드는 이거 해킹 뜯어가지고 이 안에 링크 뽑아낸 다음에 몇 번만 던져보면 여기서 정상적인 링크는 얘가 지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니까 아까 말했듯이 새로 준다고 했잖아요. 즉 한 수십여 차례 A/B 테스팅만으로도 이 로직을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거를 주고 받을 때마다 새로운 키값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얘가 주고 받을 때마다 이거는 뜯었는데 이게 갱신되어 있지 않았어. 인정을. 마치 입금할 때 우리 비밀번호 보안카드 넣듯이 모든 보안번호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근데 뭐 또 풀겠죠 어떻게? 또 맞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자체 해킹한 걸 막을 수 없다면 거기에 계속 새로운 키값을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그 키값마저도 고정되어 있으면 얘들이 뚫으니까 계속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 새로운 키값을 이 정해진 자기들만의 뭐 보안카드 안에서만 발행되도록 그렇게 해놓는 뭐 쉽겠죠? 저도 잘 몰라요. 트래픽을 하는 걸 가지고 좋은 굉장히 뎁스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긴장했어요 제가. 또 궁금하신 거? 네.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전환이나 그런 광고들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이터적인 건 되게 투명하게 서로 교환이 되는 건지. 네,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광고주가 준 데이터 못 믿겠는데 나는 짜장면 아저씨가 짜장면 시켰다고 전화 주고 난 못 믿겠어. 중간에 공증인이 필요해. 이 사람이 정확히 짜장면 주문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트래커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커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뭐 가짜 링크겠지만 여기에 이 정보들이 트랜스페어런시야. 트래커 서버에 들어가고 광고주가 이거까지는 매체한테 줘도 돼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그대로 패스받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성과를 서로 비교를 하고 그 전환 하나하나가 우리의 과금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순히 광고주의 이제 그 의견만으로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증인이 나온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답이 맞나요? 또 다른 질문 있었나? 네. 재밌는 일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새로운 화두와 새로운 프라우드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즘은 이런 거 가지고서 저희 목을 죄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추가 질문은 뭐 메일로 주셔도 되니까 저한테 또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고요. 이 학습 자료는 제가 따로 핸드아웃이 안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PPT가 아니어서 못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흐름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톡톡톡 하면 똑같이 보이고요. 이랬습니다.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네. 쉬세요 이제. 저희 50분의